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들었지만 강도는 점차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사시설에서 에너지, 또 이제는 핵시설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상황 짚어봅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안에 이란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벼랑 끝 전술이죠. 마지막 카드에 가까운 것을 썼다. 뭐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전소라는 것은 민간 시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 물론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뭐 가스 유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공격을 했지만 그간의 미국의 기본적인 공공 목표는 당연히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전소라는 것은 민간 시설이고 더군다나 가장 큰 발전소를 비롯해서 복수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발전소들 특히 가장 큰 발전소는 그 테헤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벼랑 끝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도 거기에 맞서서 걸프 지역 국가의 민간 시설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스라엘의 민간 시설도 당연히 공격을 받을 것이고요. 뭐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부담을 갖고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쟁에 뭔가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이 48시간 정확히 따지면 제가 그 SNS에 올렸던 시간을 봤더니 오전 8시 44분 3월 22일 미국 현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로부터 48시간이 이번 전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정 수준의 뭐 종전은 어렵더라도 정전 휴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확전을 갈 것인 건지 하나의 변곡점의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좀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한 48시간이 뭐 지금도 지나는 중인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호르무즈의 문을 열 확률이 좀 희박하지 않습니까?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란이 미국의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란은 매우 자존심이 높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너무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걸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발전소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담수화 시설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그 생명줄과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란은 또 본인들이 천명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더 쉬운 표적이 있는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런 공격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나아갈지 하는 걸 예상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측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지금 아주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중재국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재국들이 그야말로 이 순간에 좀 역할을 해줘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거부한다면 실제로 지상전이 투입돼서 지상전까지 불붙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일단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민간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저도 마 대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굉장히 큰 확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타코라고 불려서 항상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 해갖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난번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납치 체포 사건 이후에는 뭐 이게 굉장히 비속어가 들어갔는데 파포라 해서 까불면 다친다 해갖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하고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는 이른바 믿을 만한 위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 100%그 누구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만큼 심리적, 실질적, 군사적 압박이 이란한테 간다라고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렇다고 지상전, 그러니까 지상전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지상전이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했던 그런 지상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당시에 16만 명의 대군이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안 되고 지금 계속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30일 해병 원정대라든지 뭐 공수여단 같은 경우에 얘기가 되는 특수작전군이 들어올 가능성은 그것도 여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하르그섬 점령 문제라든지 뭐 아부 무사섬, 소툰부, 대툰부를 점령하지 않을까 그 주변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들인데요. 근데 이것도 저는 조심스러운 게 이미 언론에서 너무 다 자세하게 나왔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사작전을 하는 군사 병력과 수준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에서 철저하게 방어를 할 텐데 과연 이것도 가능할까? 그러니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적의 선박만 봉쇄하고 그 외의 선박은 이제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란의 원칙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란의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적의 분열, 적의 대열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제스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만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과 다른 나라의 선박들도 안전하게 통과하는 이 방법, 이 둘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외교적인 언사로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문제는 일본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론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러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 지금 2,500명의 해병대가 이제 곧 도착을 합니다. 예. 이제 이 병력이 어떤 작전을 수행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1차 작전을 수행하고 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이란뿐만 아니라 미군 측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선별적으로 일본이 이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선박들만 호위해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일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왜 이란 공격하는데 사전에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얘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얘기 안 하고 공습한 거 아니냐. 진주만은 일본에서 좀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사실은 인도 태평양의 가장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서로 관계를 회복한 이유는 금기어것이 됐죠. 그래서 기억들 하신 분 계시겠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도 사실은 히로시마의 그 평화공원에 가서 원폭 피해에 대한 것에 이렇게 일종의 사과하는 이제 그런 행사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주만의 사실 태평양 전쟁은 진주만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일본의 기습 공격.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낙 뭐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즉시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전 기습 공격이었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동맹국과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처음 전쟁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올해군요. 올해 2월 달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주요 지휘부는 한 번의 작전으로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전적 목표를 단기전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상당히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 지금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동맹국이나 뭐 우호국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제 그런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여하라고 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란이랑 좀 협상을 해야 할 텐데 또 동맹을 위해서는 미국이랑도 이야기를 잘 해야 하고 어떤 상황,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일단 우리 정부에서 일단 발표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이미 이란과 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선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미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의 또 이란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은 대국입니다. 9천만 인구의 나라의 면적이 우리의 한반도의 8배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하고는 경제 협력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재 하에서 우리가 70억 불 석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이란 측에서 계속 우리한테 그것을 빨리 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제재 속에서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결국은 카타르의 은행을 통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도 우리하고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 있는 국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측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야 되지만은 이란 측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이란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면은 미국이 돕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이란의 위협이 근절되면은 그럴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뭐 1차적인 책임은 이란한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뭐 자기 공해라고 하더라도 영해라고 하더라도 그 지나가는 것을 항행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보편적 규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란이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봉쇄에 규탄하는 국가 숫자가 22곳까지 늘렸더라고요. 처음에 7개국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많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규탄은 하지만 실질적인 뭐 군사작전이나 그런 거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한국도 처음에 1차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가 2차적으로 규탄 성명에 참여한 것은 저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이고요. 그렇지만 구태여 또 원인을 조금 더 찾아간다 보면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미국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것은 더군다나 어쨌든 협상 중에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인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또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난 것도 맞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은 이것은 트럼프의 미국에 의한 전쟁 또 이스라엘도 당연히 포함해서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미 이란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번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전이 되고 휴전이 된 이후에도 호르무즈의 이 통행권을 갖고 아마도 국제사회와 이란 간의 갈등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란에서 일부 통행료를 받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도화선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마가 진영은 원래 불필요한 해외 개입을 좀 지양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의 진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가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또 재선까지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외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 없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마가 진영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조 켄트 대테러 국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런 불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매우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까지는 이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여론을 잘 관리해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곧 이제 해병대 2,500명이 들어가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사상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미국의 여론이 한꺼번에 완전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마가 진영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마가 진영 내부에도 분열의 양상이 좀 보입니다. 마 대사님 말씀대로 마가 진영의 핵심 주류의 일부층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개입하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지지한 것이 마가의 기본 생각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마가 진영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 사람의 90%가 트럼프의 이번 전쟁을 지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조 켄트라든지 아니면 뭐 터커 칼슨 전 박스뉴스 진행자 같은 사람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불필요한 전쟁이다, 이스라엘에게 말려 들어간 전쟁이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마가 진영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마가 진영 내에서도 그런 그 세력들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더 크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조건 지원하고 더군다나 단기전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마가 진영의 상당 사람들은 또 친이스라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마 대사님 말씀대로 이것에 만약 희생자가 나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그 여론도 금세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의중은 무엇인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작전이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휴전은 없다고 하면서도 작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오락가락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뭐 전쟁에 있어서 뭐 실제로 상대국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미리 이 계획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거 뭐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엊그저께 나온 본인의 SNS에서 이번 전쟁의 목표를 5가지로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점진적인 축소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뭐 갑자기 또 이런 식으로 발전소를 공격한다 해갖고 정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 전에 나왔던 5가지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첫 번째는 미사일 능력을 이란에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방위산업 시설들을 없애는 거고, 세 번째가 해공군 없애는 거고, 네 번째가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걸프 국가를 보호한다라는 5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5가지 목표가 일정 수준 달성됐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면 전쟁에 이것을 중지를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거듭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확전의 가능성과 또 단기전이 아니죠. 이미 상당 뭐 3주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둘 다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는 달리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완전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동맹인데도 결이 좀 상당히 다르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쟁의 목표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예초에는 체제 전환 문제까지도 거론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군사적인 목표에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 교수님께서 5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신 바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체제 전환까지도 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전쟁이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앞으로 더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이 체제 전환에 대한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그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 이견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합동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작전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작전본부와 워싱턴의 작전본부가 매우 긴밀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작전을 같이 기획하고 수행을 하고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금 작전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이견이 표출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큰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유가 문제로 등등을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거기에 응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응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을 끝내는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다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도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도전에서 어떤 허점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재발할 수 있는 구실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종전에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어떤 것을 탈출구로 삼아야 하는가? 지금 더 걱정되는 점은 핵시설을 향해서 서로 조준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다음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복잡한 게 작년 6월 달에 이른바 12일 전쟁을 하면서 이란의 핵심적인 나탄즈를 비롯해서 핵심 시설을 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 핵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전쟁이 시작을 하면서도 이란의 핵이 위협이 있다 해갖고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고 그랬으면 어떻게 이게 전쟁의 명분이 되느냐라는 소리까지 있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나탄즈를 다시 공습을 했고요. 거기에 대응을 한 이란의 행동이죠. 이란이 그래서 디모나 지역에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YTN에서도 현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네타냐후 총리도 정말 빠르게 인정한 것처럼 요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발이 떨어졌다 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걱정은 뭐 저보다 마 대사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대 1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수준 자신들의 피해가 한 명이 피해가 나면 10명에 대한 것으로 보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기 시작해서 민간인 피해가 확장된다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같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스라엘 쪽에서는 정보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피해가 난지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일부에서 나오는 거에 의하면 이스라엘도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의 한계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예측 불가능성이 좀 극도로 높아진 전쟁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